총선 승리 건배사로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국 긴급 회견을 갖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람잘 없는 정치권의 이슈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종섭 행정부 장관 결국 3일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황 의원님. 고개를 푹 숙였죠. 푹 숙였습니까? 두 번씩이나 푹 숙였고. 예. 그래서 진정성은 좀 있어 보여요. 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어떻게 보면 선거 주무장관인 행자부 장관이 그것도 뭐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죠. 물론 보면 그냥 연찬회니까 보면 이제 여러 장관들이 가서 뭐 경제 정책도 설명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집권 여당이니까. 네.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좀 본인도 오늘 얘기하는데 술도 평상시 잘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건배사를 하라 하니 보면은 얼떨결에 옆에 있는 브로셔 보고 총선 그러니까 필승 그랬다는데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아니 정종섭 장관은 총선만 얘기했고 필승은 의원들이 필승 그랬어. 네. 선창우창했다. 선창우창했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부적절한 이야기고 고개 푹 숙였고 보면 지금 뭐 오늘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저 중앙선관위에다가 조사 의뢰 네. 최경환 부총리 두 사람 다지요. 조사 의뢰하고 또 보니까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 근데 탄핵 소추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원 제적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이제 발의를 하고 네. 제적 과반, 그러니까 201명이 찬성하면은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게 되는데 현재 의석 수를 봤을 땐 150이군요. 잠깐만. 네. 151명 의석 수로 봐서는 지금 3분의 1 발의에 과반 찬성을 갖다 얻기는 쉽지 않으니까 정치 공세인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 아니 정종섭 장관만 탄핵 소추한답니까? 아니 사실은 보면 이 어떤 질에 있어서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수가 더 많은 것 같고 예. 최경환 부총리 장관의 경제부총리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면 3% 이상 보면 경기를 해서 총선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그건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국가 재정이라든가 국가 정책 운용을 갖다가 선거 때 보면 선거 때 활용해왔던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당시 DJ 정권 말기에 카드를 무한정 남발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순간적으로 상승되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운데 DJ 정부는 이른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썼습니다. 왜 카드 대란이 생겼거든요. 네. 그와 같이 특히 경제 정책을 갖다 함부로 더 민감한데 훨씬 더 민감한 경제 정책을 갖다 정말 총선용이나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본인이 실수를 하셨는지 덕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했다면 사실 야당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그와 같은 발언을 물고 늘어주고 탄핵 소추를 갖다가 해도 그쪽을 해야 돼요. 카드를 아껴두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그 정종섭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주무장관이다, 행정부대에서는. 그래서 더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만일 다른 장관이었다면 이게 시비가 됐을까?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내각에 있는 분이고 또 여당 의원끼리 모인 데이기 때문에 덕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선거 주무장관이다. 요거 때문에 이제 잡힌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이 정종섭 장관이 뭐 총선 결국 뭐 필승했다고 해서 거기에 표를 찍고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선거 주무장관이지만 실제로 선거 관리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행정부는 사실 그 실무적 뒷받침 정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행자부 장관이 모든 지자체를 총괄을 하지만 타 지자체 장들은 더구나 또 뭐 각자 선거해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도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장관이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고 예. 내년 총선과 이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삿바 싸움하면서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는 그런 용이다.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탄핵 소추한다고 탄핵 되겠어요? 만약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지면 오히려 저는 역풍 분다. 역풍이 분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저도 동감인 것이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 우리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주무르고 예산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사실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물론 여당의 프리미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여당 하려고 그런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3% 경제 성장률을 3% 중반대까지 끌어올려서 총선 일정 뭐 이런 관련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공격받을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계속 당분간은 좀 끌고 갈 분위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2, 3일 끌고 가야죠. 2, 3일 정도? 2, 3일 끌고 갈 겁니다.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19대 네. 마지막 정기국회고 앞서 이제 왜 최경환 장관 탄핵 안 하느냐, 탄핵 수주 안 하느냐 이번에 보면은 사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듬뿍 예산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연말 연초 때 의정 보고할 때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와 같이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이만큼 따왔습니다 얘기하려면 그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 2박 3일 정도는 아마 좀 여당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압박하고 삿발을 갖다가 세게 줄 겁니다. 그래야지 초기에 정기국회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마침 이날 연찬회가 왜 열린 걸까요? 바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 우리가 잘하자. 네. 예산도 듬뿍 좀 우리가 좀 확장적 예산을 갖다 확보하자. 뭐 이런 이야기 다짐하는 그런 연찬회 자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기세를 초기에 좀 꺾어놓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곧 9월 초 열립니다만은 그때까지 한 2박 3일 정도는 더 강하게 또 마침 또 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목함 지뢰 이후에 남북 그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께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뭔가 좀 뭐랄까 한번 좀 울고 싶던 차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한번 세게 뭐 움켜쥐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 좀 황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당 내 여권 내 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장관들도 약간 좀 업된 그런 분위기에서 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최근 발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급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조사가 됐는데 한국갤럽에서 지금 보시면 갤럽에서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34%에서 4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반전이 된 매우 지금 듣기로는 한 10개월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뭐 잘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남북 문제 지난번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원칙의 리더십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 풀어서 저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것도 또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잘 가도록 뒷받침했던 것은 물론 정부의 공도 크지만 이번에 사실 온 국민이 나서서 사실 도와준 측면이 커요. 네. 심지어 야당도 같이 공조를 하고 대북 규탄 결의문을 하고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것들이 대통령께 힘을 실어줬고 그것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결과가 모든 지지도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 쪽에서도 저 높은 지지도에 너무 취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반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저렇게 올라간 것일 뿐이지 잘해서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네. 잘 아시긴 뭐 같이 지난번에 이제 4.29 재보선 그때 터졌던 게 이제 성완종 뭐 회장 리스트. 네. 그 이후에 또 유승민 뭐 찍어내기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메르스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악재가 어떻게 보면 겹쳤는데 이번에 이걸로 완전히 반전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변석계하고 민심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정말로 지지도를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이렇게 어떤 무기로 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정말 오히려 긴장하고 겸손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들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이번 주 초죠. 이번 네. 주에 보면 전격적으로 그렇게 뭐 북한의 어떤 그 길을 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원칙에 따라서 할 때 30대 후반까지는 가겠다고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아요. 그렇죠. 42%예요. 네. 무려 15%포인트 상승했고 수직 상승 아닙니까? 굳이 비율로 따지면 34에서 49 올라갔다는 50%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저는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대로 보면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올 가을, 겨울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제 뭐 9월 3일 되면 전승절 갑니다. 네. 전승절에 보면 시진핑, 푸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전 세계로 스포트라이트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 중순 해갖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나고 나면서 10월 달 되면은 행사가 한미 계속 정상. 있죠. 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또 10월 10일경인가는 프레지던트 컵을 갖다가 또 대통령이 주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펙, 다음에 보면 에이펙과 아시안 플러스 네네. 여러 외교 일정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또 네. 있는 게 이번에 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갖다 박근혜 우리가 지금 의장국 아니에요? 네. 하면 가능하다면 거의 연말까지 쭉 가면은 일단 49에서 조금 뭐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계속 높은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뭐죠 노동개혁이다 무슨 개혁이다 네. 4대 개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보니까 노동개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노동개혁 뭐든지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 당하는 사람한테 아픈 겁니다. 저항을 불러요. 저항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 결국 누를 수 있는 것은 국민적 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자기 어떤 지지율 관리 좀 해가면서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조급증만 내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이 바로 내 임기 내 모든 걸 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시금 어떤 정확한 이정표만 세우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개혁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만 갖는다면 지지율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개혁도 저절로 잘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다. 근데 저 뭐 같은 생각이지만 제일 늘 아쉬운 게 소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이번에도 이제 그 8월 26일이죠. 그저께 그 아마 저기 지금 새누리 의원 모든 전원을 사람들 초청했죠.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할 때도 하루 전날 저녁에 통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언제 불러도 와 이게 아니라 네. 저는 거꾸로 대통령이 오히려 천안에 연수원에 내려가서 오히려 워크숍 하는데 같이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당을 또 높여주고 당에 힘을 실어주고 또 위임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짧게 네네. 쪽 하나 할까요? 대통령이 이제 천안 연수원 가서 총선 필승하면 대통령 탄핵됩니다. 경험을 보셨기 때문에. 쫓겼습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당내 당청 간의 역학관계 예. 중심추가 확연히 청와대 쪽으로 옮겨갔대요. 관심은 이제 내년 총선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천권을 가지고 사실은 당 쪽에 좀 갔던 분위기가 다시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아까 말 권력이라는 게 참 요물스럽습니다. 보면은 아마 대통령이 좀 힘이 조금 빠졌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힘이 좀 쏠릴 듯하다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확 박근혜 대통령 네. 지지율이 뜨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국정의 주도권을 강하게 쥐는 듯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욕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만 신경 쓰면 될 뿐입니다. 이분이 뭐 네, 내년에 네.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뭐 내후년에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임기는 딱 2018년 2월 24일까지 네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친박이라든지 또 청와대에 있는 이른바 실세 그룹들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힘을 받았을 때 조금 이런 좋은 기회를 틈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좀 무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의 주도권, 이른바 당권판 누굽니까? 김무성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해서 파열음을 내게 되면 국민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관리하라는 것은 앞서 이용호 교수 말씀하셨던 이럴수록의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 소통과 좀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권력을 좀 이렇게 안으로 감추어 들면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네. 이럴 때일수록 권력을 쥐고 권력을 좀 행사하려 들면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 자칫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친박 또 이른바 실세들 뭐 또 특보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언행이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총선 때 물론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틀림없이 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내년 4월 앞으로 8개월 후를 예측한다고 하는 게 좀 빠른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이 생겨왔고 특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지지도가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 네. 또 장악력을 갖고 갈지 하는 부분을 우선 뭐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근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관철시키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플랜 P, 소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대신에 그래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스탠스로 가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같은 지금처럼 높은 지지도가 있어도 한계는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이 사람 전력 공천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 8개월 후면은 대통령 임기가 점점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힘은 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가지만 그런 한 번쯤은 총선 전에 그런 일이 간섭이 일어나면 한 번쯤은 충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때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얘기했지만 본인이 기사회생에서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당내 또 당 밖에 있는 친박연대, 친박무소속 한 53명의 의원을 갖다가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관철해낼 수 있었거든요. 자기 의지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런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대통령은 어차피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지금은 김무성 대표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총선 끝나고 나면 머리를 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후년 되면 2017년 되면 완벽하게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을 때 대통령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지 않겠는가. 또 2018년 2월 25일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는 특히 야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칫 보면 또 그때 어떤 권력이 보면 목을 쳐오고 목을 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겠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때도 쉬운 명만 있으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가까운 참모들이 우리도 보면 이번에 자꾸만 김무성 대표 저런 식으로 되지도 않은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고집을 꺾어서라도 확실하게 일부의 전략 공천을 받자. 대통령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라든가 이른바 그런 사람 가까운 우리 측근들 마치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보면 비례대표로 친노가 들어오듯이 최소한 이런 한 30에서 40명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슬슬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 새누리당 지도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우려의 목소리는 같군요. 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안보 우클릭하면서 좀 지지를 얻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처리 구하기 문제를 놓고 표를 좀 잃는 것 같습니다. 잃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잃는 게 아니고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잘한 점수를 따고 지난번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서 정부 여당에 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야당이 좀 변했구나 이러는데 이런 한명숙 전 대표 이런 보면은 이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끝난 것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거나 혹은 추징금 8억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보라거나 이게 국민들 보기에 심지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점수를 까먹어 버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8억 8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 13분이 그 한 몫으로 다 유죄라고 하는 3억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억 수표가 한명숙 전 대표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것들. 도대체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직도 감싸고 서는 게 과연 옳은가. 이 서민들은 사실 몇십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엄청나게 어렵고 서민 생계 사범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처벌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위한 모금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이 납득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제 비노들이 볼 때, 비노 측에서 볼 때, 친노들의 저 결속력이 저런 거구나. 정말 누가 봐도 검은 색깔인데 흰 색깔로 주장하고 백합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게 친노 소위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 비노에서 주장하는
결속력, 네. 보호하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진 저는 사건이라고. 친노 그룹의 한계를 보였다라는 지적이신데 예. 황 의원님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전적으로 이 교수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친노 패권주의 극치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재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갖다가 했던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아까 말씀하신 3억 네. 그 3억 부분이 거짓임이 밝혀져서 그 거짓임이 밝혀진 부분 때문에 그 3억 부분을 갖다가 주장했던 사람이 이른바 대법원에서 무슨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만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8억 8천 중에서 보면은 3억 부분은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조차도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재심을 청구하는 그야말로 립 서비스 차원에 불과한 것이 이건 뭐냐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른바 중도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보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 전통적 지지층인 친노 쪽, 친문 쪽에서 아니 이게 너무 이거 저 집토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산토끼만 너무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 나온 즈음에 아니야. 내가 좀 밖으로 나가는 건 전략적으로 좀 밖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모으려는 것이지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친노 친문이야. 그걸 가장 핵심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분명히 유죄라는 13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3억 부분에서 유죄라는 사람 보러 재심을 청구하자. 또 보면은 당에다 대고 8억 8천을 갖다가 모금하잖아. 실무자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는 뭐냐니까 자기의 전통적 지지층인 핵심적 한 주먹 네. 정도 되는 친노들에게 강한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친노는 우리끼리 뭉칠 거야 하는 메시지 보내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돌연 대권 출마,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예전 이제 당 대표도 지낸 분이죠. 네. 그래서 본인은 당 대표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창원시가 굉장히 커요. 100만 인구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 내년 총선도 아직 안 끝났고 말이에요. 내년 총선을 예를 들어서 출마선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선 아직 요원한 일이고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분이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전에 본선까지 갔었던 허경영 후보 네. 같은 분도 끝까지 완주를 했으니까 네. 결국은 이 얼마나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권의 후보냐, 자질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 물병이죠. 네. 불탄 물병 들고 이게 포탄이다 뭐 이렇게 네, 감탄해서 이 논란이 되고 했는데 지금 창원시장으로 계시면서 잘 또 다지시고 네. 또 경남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면서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그걸 충분히 검증받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상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저희 화면 자막에 안상수 국회의원의 그 영상이 나갔는데 저희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상수가 두 분 있죠. 그렇습니다. 안상수가 인천시장을 시장을 거쳐서 지내신 현역 지금 의원인 네. 안상수 의원이 있는데 네. 그 안상수 의원이 바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참여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전남지사였던 박준영 지사도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기초단체장 창원시장이지만 원래는 홍준표 현 경남지사가 당대표하기 그 전 대표입니다. 네네. 그 안상수 지금 현재 창원시장이 당대표, 당시 집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집권 한나라당 대표할 때 최고위원이 네. 그 밑에 바로 최고위원이 홍준표 현 그래서 경남지사였거든요. 두 분의 어떤 앙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네. 홍준표 지사가 연초에 내가 대권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가면서 골프 파동 났지. 그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거의 게이트에 걸렸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요즘 굉장히 사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홍준표 지사하고 좀 거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니야. 나 안상수가 지금 내 비록 여기 좀 창원 기초단체장이지만은 아니야. 나는 원래 홍준표보다 먼저 한나라당 대표였던 나 안상수야. 네. 그래서 뭔가 좀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꼭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기보다는 네. 지금 창원시 100만이 넘는 창원시하고 나머지 한 300만 가까운 경남하고 좀 더. 충돌돼 있어서 좀 서로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뭐랄까 경남을 좀 압박하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 좀 압박하는 이 지렛대로 쓰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